자, 그러면 쉬셨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왜 여기부터 시작하지? Shift 5인데? 아, 됐다. 자, 아까 했던 말 요약해보자면은, TDD는 이 사이클을 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로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죠. 제가 TDD를 5년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TDD의 불완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발견한 게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이에요.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은 얼마나 인기가 있나, 한국에서. PBT를 검색해보죠. 영상 얘기는 안 나오네요, 영상에서는. 여기서도 안 나오네요. 전혀 안 나오네. 한국인들은 하나도 안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 있었어요? PPT 재질. 하여튼, 프로그램 얘기는 안 나오네요. 공학 들기 하네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나오는구만. 오, 한글도 약간 나오네요. 한 3개 나오네. 영상은? 헉, 누가 한번 올렸는데 이게? 번역된 건가? 지금 한국어 영상이 잘 안 보여요. 한국에서는 PPT를 지금 사실 인기가 없어요. 이거 인기도 없고 사실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일할 때 그래서 뭐 대세는 TDD인데 그래도 오늘은 이걸 한번 배워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PPT 하는 법. 근데 이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은 사실은 TDD보다 빨리 나온 방법론이에요. 22년 전에 하스켈에서 퀵체크라는 라이브러리가 이걸 최초로 이 논문이랑 함께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방법론인데 근데 이제서야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은 아니고 외국에서 약간 함수형 언어 쓰는 사람들한테 이제서야 좀 이 학계를 벗어나가지고 좀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속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속성이 프로퍼티고요. 예를 들어서 sort 함수가 있는데 sort 함수인데 정수 리스트를 sorting하는 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뭐 속성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의 길이는 같고 출력의 경우 n번째 원소는 n 플러스 1번째 원소보다 작아야 한다. 뭐 오름차순이죠. 이런 게 속성이 될 수 있겠죠. 이 속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 베이스 테스팅은. 근데 그 속성을 어떻게 테스트하냐? 구체적으로는 어떤 입력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어떤 코드를 만들어요. 입력 데이터를 자동 생성을 해서 그리고 아까 그 테스트하려는 모듈에다가 뭐 함수에다가 입력을 해서 출력을 생성해요. 그리고 그 출력이랑 입력을 보고 원하는 속성을 만족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PBT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은 말로만 해서는 뭐 잘 모르겠고 아까 보여드린 그 솔트 예시를 실제로 라이브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뭐 이래 이거. 자, PPT도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테스트 코드랑 제품 코드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제품 코드 이름은 타겟이고 테스트 코드 이름은 테스트 타겟이에요. 그리고 TDD 할 때는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필요했는데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 할 때는 이 TDD보다 좀 더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인데 PPT를 위해서 설계된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파이썬에는 하이퍼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낭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제대로 되겠지. 된 것 같네.
그리고 아까 PPT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먼저 이번에 솔트를 PPT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뭐 이건 간단한 예시예요. 간단하게 PPT의 방법은 첫 번째는 먼저 예시 입력을 한번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이포지시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써서 생성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램플스 S가 아니네. 한번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야? 인티저네요. R을 더 붙였네. 자, 지금 0이 나왔죠? 몇 번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0627이 나왔죠? 한번 여러 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입력인데 랜덤한 입력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PPT 저 라이브러리 이용하면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 거는 솔트니까 솔트 안에 넣을 수 있는 정수형 리스트를 생성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건 인터저니까 그걸 생성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리스트 이러면 되겠지?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나온 것 같죠? 그럼 이제 입력 데이터를 생성했죠. 첫 번째가 입력 데이터 생성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자, 이때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데, 아이씨. 테스트 솔트. 이게 그 테스트의 이름이고요. 테스트 솔트를 쓰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사실 이것도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쓰긴 쓰는데, 그거를 테스트를 돌릴 때만 쓰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지금 이 기본이랑 코드가 있는데, 이걸 해서, 아까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코드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이 LST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보면 아실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파이테스트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개 나왔죠? 엄청 큰 리스트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출력된 건데, 이 프린트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저렇게 생성을 하면은. 지금은 어설트 펄스 해놨으니까 틀렸다고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솔트를 위한 입력 데이터를 만들었고, 테스트 케이스 함수로도 만들었죠.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속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속성이 길이가 같다 였죠. 그러면은 솔트가 있다 치고 입력을 넣고 출력이 아웃 리스트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아웃 리스트랑 리스트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솔트가 없죠? 지금 약간 TDD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먼저 해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TDD처럼 약간 어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작성하는 코드 자체가 중요해요. 한번 돌려볼까요? 통과했네요. PPT도 TDD처럼 지금 이 길이가 같다는 속성이 아까 오름차순 속성보다는 더 쉬우니까 먼저 이 쉬운 속성을 통과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속성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였지? 이건가? 이거지.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 자, 이 두 번째 이 코드를 만들 때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으면은 n이랑 n 플러스 1이니까 1, 2랑 3, 4랑 여기까지 해야지. 2, 3을 빼먹었구나. 1, 2, 3, 3, 4가 나온 다음에 콜문으로 그 부등호를 돌려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코드를 그렇게 바로 짜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떻게? 그럼 그건 여전히 학부생 방법이잖아요. 그럼 학부생 방법 말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으로 그 거의 비슷한데 학부생 방법하고 좀 약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PBT는 아니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REPL 방법인데 뭐 저는 패스트 피드백이라 부르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드백을 가능하면 빠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1, 2, 3, 3, 4니까 일단 만들어 보는 거죠. LST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실행해봐요. 2, 3, 4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 빼고 그럼 이렇게 해보면 또 1, 2, 3이 나왔죠. 이제 저 두 개를 붙이면 되겠죠. 이거를 붙이려면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10 다시 한번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반대네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오케이 된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 쌍을 만들 수 있는지 프린트를 직접 해가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쓸 거예요. for a, b i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rint a, b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드를 이거 엄청 짧은 코드고 사실은 파이썬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한 단계씩 프린트를 해보면서 짜는 걸 저는 약간 패스트 피드백 루프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이 방법을 학부생 방법보다 왜 써야 되냐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아까는 지금 2, 1, 3, 2, 4, 3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 실수를 코딩을 하면서 잡아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많이 하는 방법을 저는 REPL 방식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여튼 다시 PBT로 돌아올게요. 이 방식은 그냥 계속 쓸 수 있어요. 하여튼 PBT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해야 되는 속성은 오름차순 솔트니까 솔트로 LST가 아니라 출력이 그 솔트의 출력은 이렇게 솔트의 출력에서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를 뽑으면은 그거는 n 플러스 1번째가 더 커야 된다. 이게 속성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속성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 틀렸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입력 리스트가 0,0이고 이게 지금 0이 0보다 작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저희가 테스트를 잘못 짠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스펙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저희 머릿속에 생각하는 스펙하고 스펙을 잘못 옮겼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틀리는 게 나오죠. 지금 제품 코드가 그냥 리스트를 그냥 내뱉는 거니까 1하고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면은 이제 제품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 이러면 될 거예요.
다 통과했죠. 자, 이게 아주 간략한 PPT인데, 여기서 제가 약간 설명을 빼먹은 게 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크게 안 나오네. 이게 지금 보면은, 5271 이런 식으로 큰 숫자에다가 지금 리스트 크기가 크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그 기분에서 봤을 때도 리스트의 크기가 크게 나왔었죠, 이쪽에. 근데 그 잘못된 코드에 대한 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 큰 리스트가 아니고 작은 리스트가 나오죠. 이게 이게 PPT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건데, 이거를 슈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테스트는 더 큰 리스트고 더 큰 숫자들로 했는데, 근데 우리한테 주는 발레는 더 작게 줄여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이게 실제로 100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짧은 코드로 테스트를 100번 했는데, 근데 그 100번 중에 엄청 큰 리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가 이 발레였겠죠. 저희가 만든 제품 스펙을 통과하지 못하는. 근데 그 발레를 그대로 주면 크니까 그거를 한 반으로 줄여서, 그것도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지 보고, 통과를 못한다 싶으면 또 반으로 줄여서 하고 하다가 이렇게 작은 크기의 저런 발레 데이터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나온 게 결국 LST란 말인데, 이게 슈링크 기능인데, 이게 억수로 강력한 기능이에요. 이게 PPT를 쓰는 이유 중에 한 개인데, 하여튼 슈링크 기능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기 쉬운 발레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솔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시인 솔트를 PPT로 해본 거였고요. 라이브 코딩이었고, 자, 그 다음에는 아까도 했던 그 점원 문제를 라이브 코딩 해볼 거예요. 이거 살짝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점원 문제가 뭐냐면은, 선배님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하지? 이게 거스름돈 계산하는 건데요. 이게 돈 넣는 통이 있어요. 거기 지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5만원짜리가 2개, 10,000원짜리가 10개, 이런 돈 넣는 통이 있고, 그리고 그 제품 가격이 있고, 그리고 고객한테서 받은 돈이 있는데, 고객한테서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레지스터에서 뭐 꺼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거스름돈을 주는, 그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함수가 체인지고, 이제 그걸 한번 PPT 방식으로 짜볼 거예요. 아까는 학부생 방법이랑 TDD로 짜봤고요. 자, 이걸 라이브 코딩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PPT 점원 문제 라이브 코딩을, 점원 거스름돈 문제 라이브 코딩을 해볼 건데요. 발표에서 원본은 좀 편집을 하고 새로 찍었습니다. 왜냐면은 발표할 때 이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해줬는데, 좀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점원 문제고, 체인지 코드를 체인지 코드를 PPT로 작성을 해야 되죠. 자, 체인지에서 레지스터는 딕셔너리였고, 프로덕트 프라이스랑 페이드 머니는 돈이었고, 자, 그러면은 PPT의 첫 번째 단계, 예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죠. 생성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money라고 해보죠. money라고 하고 폴 range 25 int money example. money는, 자, money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money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음수도 안 되고 0도 안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10보다 커야 되겠죠. 10원짜리니까. 동전은 1원짜리 동전 안 쓰고 10원부터 시작하니까 min 밸류 일단 1로 하고 그 양수를 일단 뽑아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양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을 곱하면은 10의 단위로 전부 나오겠죠? 나오죠? 오케이. 그럼 머니는 됐고, 자, 이제 그럼 페이드 머니랑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저 머니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는 레그라고 할게요. 레지스터는 딕셔너리겠죠? 딕셔너리가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맞는지 아닌지 다 계속 확인하면서 봐는 방법도 REPL 방법이죠. 키랑 밸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키즈는 sampled from, 자, 10원, 100원, 1000원, 5,000원은 빼고 만원, 5만원 이렇게 되겠지. 원래 5,000원하고 500원도 넣어야 되지만 그냥 너무 길어져서 뺐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원래 넣어야 돼요. 그다음 밸류즈는 일단 밸류즈는 어떻게 되겠지. 밸류즈는 st integers의 min 밸류가 0개일 수 있겠죠. 0개이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출력해볼까요? 네, 편해서 좋네요. 탭으로 하면 탭 할 필요도 없이 나오고. 된 것 같죠?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머니랑 레지스터랑 둘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기본 레지스터 머니 다음에 df 테스트 체인지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어찌해야 될까? 그냥 가져오도록 하죠. 레지스터 너무 기니까 레지라고 할게요. 일단 확인해 볼까요? REPL 방식. 돌려보고 테스트. 그래요.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됐고. 자, 이제 입력을 다 생성했으니까 첫 번째 속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속성은 결과값의 결과값의 합이 페이드 머니에서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뺀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리턴 값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저 리턴의 값이, 리턴에는 그 화폐랑 개수가 들어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합을 하는 썸딕트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페이드 머니랑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뺀 거죠. 이거랑 같아야 되죠. 자, 근데 저 썸딕트가 없으니까 저 썸딕트를 이제 짜야 되는데 썸딕트를 REPL 방식으로 한번 짜볼게요. 학부생 방법을 써서 짤 수도 있어요. 자, 썸딕트가 해야 되는 게, 일단 썸딕트를 정해볼까요? 썸딕트가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화폐고 이게 개수예요. 즉 1 곱하기 2는 2, 4 곱하기 3은 12, 그럼 14, 6, 5, 30이니까 4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둬요. 자, 그리고 돌려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논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될까? 왜 안 돼? 아, 이거 그거네. 아, 이거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확인했죠? 이제 여기서 또 썸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지? 왜 안 돼? 아, 케이블을 꼽혀야지. 그래. 꼽한 것도 한번 확인해보죠. REPL 방식은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피드백을 빨리 받는 거죠. 자, 잘 되는 것 같죠? 14, 44. 이제 이걸 썸을 하면 돼요. 아이.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약간 파이썬 얘기인데 이거 뺄 수 있어요. 그래도 작동을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럼 썸딕트를 만들었는데 썸딕트를 REPL 방식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면서 만들었어요. 이 썸딕트를 지금 보면은 이걸 REPL 방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예시를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썸딕트 같이 간단한 함수에는 어떤 TDD나 PBT 같은 어떤 복잡한 그런 예시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테스트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썸딕트를 보면은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함수 sum이랑 문법 pullIn이랑 그리고 또 메서드 items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조합된 거예요. 그래서 썸딕트에 대한 어떤 테스트는 이런 조합을 테스트하는 거랑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랑 메서드랑 함수랑 문법이랑 메서드를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은데 함수 메서드 문법은 거의 틀릴 일이 없겠죠? 파이썬이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조합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간단한 함수에는 그냥 이 정도의 간단한 피드백만 보고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한 줄짜리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PBT나 TDD를 이렇게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거예요. 비용의 문제라서. 이것도 지우고요. 자, 그럼 썸딕트가 있죠. 자, 다시 PBT로 돌아와서 첫 번째 속성은 이렇게 바나난 딕셔너리의 합이랑 페이드머니에서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뺀 게 같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자, 당연히 틀리겠죠? 지금 썸딕트에 논타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RET가 논이라 이 뜻이죠. 그 말은 지금 체인지에서 논을 지금 패스니까 당연히 논을 반환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저건 안 나오겠죠. 그래.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에는 비었고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20, 페이드 머니는 10인데 지금 봤을 때 이게 TDD에서는 직접 생각해낸 코너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페이드 머니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너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봤듯이 스펙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20이고 페이드 머니가 10일 때는 스펙을 이렇게 따로 작성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페이드 머니보다 클 때는 그러면 썸딕트는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는 테스트 코드를 고쳤고 그거는 곧 스펙을 고친 거랑 같아요. 이렇게 뭐 이건 왜 틀린 거야? disable 뭔가 이상하게 틀렸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안 나오는데 원래 뭐지? 다시 기본이 리턴 해야 되는데 but test change returned true instead. 일단 뭐 그래, 일단 틀리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자, 스펙에 따라서 제일 쉬운 케이스부터 한번 고쳐볼게요. 버트 프라이스가 페이드이면은 일단 이렇게 되겠지.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게 좀 이상하네. 저거 한번 이거를 이 캐시를 좀 다시 지워봐야 되겠어요. 저 좀 이상해. 하이퍼티시스 캐시를 지우고 파이썬 캐시도 지우고 자 한번 다시 돌려볼까? 아 잠깐 이거 리턴이네. 어설트가 아니라 제가 코드를 잘못 쓰고 있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어설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저걸 안 된다고 하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또 틀렸죠? 틀렸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어떤 테스팅 방법들의 한계가 이제 찾아왔어요. 이 부분은 그냥 뭐 학부생 뭐 REPL 방법을 쓰든 해가지고 결국에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불러와야지. 발표해서 어디 계시더라? 이게 아마 작동하는 거였을 거예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놔야 되겠지. 이건 빼고, 네. 오케이. 자, 한번 돌려볼까요? 들어가겠죠? 키에러가 뜨네요. 이게 지금 RET, 레지스터에는 5만원짜리가 없는데, RET에는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이쪽 코드를 약간 바꿔볼게요. 이렇게. 레지스터. 자, 돌려볼까요? 근데 그래도 틀렸다고 하죠. 이상하죠? 아까는 다 맞았는데? 왜 틀렸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 PBT의 강점이 드러나는데, 지금 보면은 레지스터가 비었고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10원이고 페이드 머니가 2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거스름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레지스터가 있다는 걸 가정했지만은 레지스터에 뭐가 비어 있어도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10원이고 페이드 머니가 20원이면은,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10원인데 준돈은 2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거스름돈 줄 수 있잖아요. 레지스터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페이드 머니가 20원이 아니고 110원이었다고 칠게요. 110원이면은 만약에 낸 돈이 자 페이드 머니가 지금 보면은 레지스터는 비어있고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10원이고 페이드 머니는 2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펙이 잘못된 건데 페이드 머니가 20원일 때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10원이면은 우린 거스름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름돈 계산을 하는 게 좀 잘못됐는데, 근데 프로덕트 프라이스 제품 가격이 10원이고 페이드 머니가 11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품 가격, 낸 돈에서 제품 가격을 빼니까 100원을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100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10원짜리가 10개일 수도 있고 그냥 100원짜리 1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지금 100원짜리 1개일 수도 있고 10원짜리 10개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지금 고객 돈을 그냥 정수 110으로 받았으니까 이 110이 10원짜리가 11개인지 아니면 100원짜리랑 10원짜리 한 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펙이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페이드 머니도 리턴이랑 레지스터처럼 지폐에 따라서 이 개수를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딕셔너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자체가 틀렸어요. 근데 그 틀렸다는 스펙에 틀린 점을 PBT는 어느 정도는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TDD나 학부생 방법은 못했죠. 이런 거는 PBT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PBT는 이제 PBT 저 두 번째 속성은 그건데 고객이 최대한 적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건 좀 그 속성은 좀 코딩을 하기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PBT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PBT는 약간 그런 자기 스펙에 잘못된 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그게 PB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PBT에서는 생성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스펙의 버그를 찾았죠. 페이드 머니가 정수는 안 되고 딕셔너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약간 도출을 해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PBT는 스펙의 버그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짜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고수는 그러겠죠. 그랬으면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짜기 전에. 근데 그게 힘든 게 왜 그러냐면은 스펙을 부정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데 자기가 지금 풀 거라고 생각한 정답을 그 정답의 잘못된 점을 찾는 거는 엄청 힘들어요. 그거 사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오류를 알아차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BT는 그걸 약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자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PBT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적용 가능성부터. 적용 가능성으로 보자면 PBT는 단점밖에 없어요. PBT를 하려면은 신뢰할 수 있는 PBT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아까도 보셨듯이 그 인터저나 리스트 만든 그런 거를 제너레이터 DS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입력 데이터를 생성할 때 입력 데이터 생성을 위한 코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솔트 예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시링크 기능이 잘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또 준수한 성능이 돼야 돼요. 준수한 성능의 시링크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라야 돼요. 저희가 아까 그 짧은 코드로 테스트를 몇 번 했냐면은 디폴트로 100번을 하게 돼요. 그 짧은 코드로. 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PBT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언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고급 언어, 파이썬에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퍼피시스는 괜찮고요. 하스켈에 퀵체크 있고, 뭐, 얼랭의 프로퍼, 클로저의 테스트 체크, 뭐 이런 게 있는데, C나 C++에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PBT가. 그래서 그런 언어의 경우에는 뭐, 다른 언어의 PBT 라이브러리를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약간 개발 과정에서 PBT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누리려면은, 그 언어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PBT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적용 비용이 아주 높아요. 테스트 코드를 이제는 아까 TDD에서는 그냥 예시 나열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 코드예요. 테스트 코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구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에서는 쉬웠지만 구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니까 물론 버그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잘못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실행 난이도에 대해서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번 문제는 쉬워보였겠지만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은 현실의 문제는 속성이 불명확하고 뭔가 어려워요. 사실 속성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근데 그 속성을 표현을 하지 못하면은 PBT는 코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입력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의 계산 비용 때문에 그 계산 비용을 줄이는 테크닉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리스트를 생성했다고 치고, 그 정수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정수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리스트랑 정수랑 따로 생성하면 안 되겠죠?
그럼 리스트를 생성하고 거기서 정수를 빼내는 이런 방식의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PPT에서 제너레이터를 코딩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을 알아야 돼요. PPT를 안 했으면 알 필요가 없는 테크닉이죠. 자, 그래서 실행 난이도가 어렵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게 테스트를 작성하는데 매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TDD랑 또 비슷한데 이 방법을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테스트가 너무 느려서 계속 돌리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든 테크닉을 써서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돌리고 그냥 꺼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은. 자, 근데 PPT가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아까 그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PPT를 쓰면은 아까 그 테스트 코드는 일종의 작동하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정한 스펙에 대해서는 제품 코드에서 버그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경험적인 건데, TDD는 아무리 해봤자 버그가 발생해요. 제가 경험적으로 5년을 써봤는데, PPT는 제가 한 5, 6번 해봤는데, 복잡한 자료 구조에 5번,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머신러닝 관리 시스템에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그렇게 한 6번 정도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봤는데, 설정한 스펙에 대해서 버그가 절대 안 발생하고, PPT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안 발생하고, 근데 PPT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버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스펙이 잘못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걸 약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을 언제 끝내냐? 일단은 코드를 짜기 전에 속성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성들을 작고 쉬운 것부터 속성을 테스트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속성을 만족하는 제품 코드를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작은 속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속성을 다 구현하고 제품 코드를 구현했을 때 스펙이 전부 올바르고 모든 테스트가 통과한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개발을 끝내면 돼요. TDD의 경우에는 좀 이게 힘들죠. 왜냐면은 어떤 테스트가 더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PPT는 좀 이런 게 있죠. 이런 약간 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리팩토링의 경우에는 TDD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테스트가 남으니까 조금만 바꿔도 돌려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TDD보다 더 좋은 점은 이제 슈링크 기능으로 인해서 작은 발리데이터를 이용해서 리팩토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DD보다 이건 좋죠. 스펙 변경에 대해서 아까는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만 TDD의 테스트 코드도 일종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PPT의 테스트 코드는 그게 진짜로 코드니까 그 스펙을 유지보수할 수 있고, 또 스펙을 변경했을 때 스펙의 오류를 찾아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스펙의 오류를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부생의 방법. 짜기 전에 생각하는 거는, 학부생의 방법은 전혀 뭐가 없죠?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TDD의 경우에 짜기 전에 어떤 코너 케이스나 예시 데이터를 생각하는 걸 권장해요. 권장하고 TDD는. 근데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은 짜기 전에 생각을 해서 스펙을 정의하는 걸 강요해요. 권장이 아니고 강요. 왜냐면 스펙을 결정하지 못하면은 테스트 코드를 아예 작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그렇고요. 코너 케이스랑 테스트 횟수에 대해서 이거는 학부생 방법이나 TDD나 거의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비슷하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자기가 전부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테스트를 100번, 1000번 하는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PPT는 테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어떤 설정을 바꾸면은 테스트를 100개,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코너 케이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자동으로 생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코너 케이스를 잡는 거랑 테스트를 또 충분히 많이 하는데도 PPT가 많이 도움이 돼요. 스펙의 표현 관점에서 보자면 학부생 방법은 스펙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고 작동하는 스펙은 없죠. 자, 그리고 테스트 드리븐 데벨로퍼먼트는 스펙이 작동을 하긴 하는데 예시의 나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거나 유지보수하기가 힘들어요. TDD가 이래서 약간
BDD라고 Behavior Driven Development라고 뭐 결국은 TDD인데 무슨 테스트 케이스를 막 알아보기 쉽게 나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다 불완전해요. 작동하지만 불완전한 스펙이에요. TDD는. PBT는 스펙을 예시가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랑 속성 코드로 표현을 해서 스펙의 가독성이 훨씬 높고 의도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뭐 잘 짜면은 간결하고 유즈부스 가능하고 뭐 그런 스펙 그리고 작동하는 스펙을 PBT를 쓰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PBT는 가장 공학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냥 하면 되니까. 자, TDD랑 PBT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TDD는 지금 대세 방법론이고 PBT는 이제 뜨는 기대주니까. 테스트 표현은 TDD는 예시 나열, PBT는 PBT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한 코드고 스펙의 의도 파악은 PBT의 경우 명확히 드러나고 스펙의 유지 보수도 PBT가 쉽고 스펙의 오류 찾기는 TDD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데 PBT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코너 케이스 찾기에 대해서 TDD 사람이 생각해야 되죠. PBT는 또 자동으로 찾아줘요. 다루는 예시 데이터에 대해서 TDD의 경우에는 다 직접 만들어야 되고 어떤 큰 데이터를 또 직접 다룰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제가 직접 자료조 과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PBT의 경우에는 시링크 기능이 있으니까 작은 크기의 발레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 수도 PBT가 그냥 설정만 하면은 많이 테스트를 돌릴 수 있고 자 이제 대중성에 대해서는 TDD가 훨씬 유명하고 그리고 개발자의 학습 비용이 PBT보다는 TDD가 쉬워요. 둘 다 배워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TDD도 처음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PBT보다는 쉬워요. 개발 적용 비용도 PBT는 굉장히 높고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제대로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퍼져있는 상식 혹은 테스트를 어떻게든 짜지 않으려는 핑계에 대한 반박을 해볼게요. 테스트는 어차피 코너 케이스를 찾지 못한다. 찾았죠 아까? PBT면 가능해요. 테스트는 스펙이 잘못되면 전부 무의미하다. 테스트에 버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쓸모가 없고 시간 낭비다. 아까 PBT를 보면 아셨다시피 작동하는 스펙을 코드로 명확히 표현하면은 제품 코드랑 스펙을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펙의 오류를 고치고 자기 이렇게 생각을 또 점점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건데 동시성에 의한 버그는 테스트로 잡을 수 없다라는 상식이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드랍박스 아시죠? 그 클라우드 드라이브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PBT를 적용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막 버그 들어갔고 뭐도 했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고 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고 그리고 PBT로 동시성 테스트 짜는 법에 대해서 작은 예제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PBT로 동시성 버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고 테스트를 하자 이거죠. 그리고 상식들은 거의 다 틀렸다. 이게 왜 상식이냐면 PBT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왜냐면 TDD까지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딱 불가능해요. TDD까지는 좀 더 좋은 기술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리고 PBT가 22년 전에 나온 기술이라고 했고 사실은 테스팅 분야에서는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까 드랍박스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는 게임에 적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 쓸 사람은 쓰고 있었다 이거죠. 오래된 기법이고 근데 개발 과정에 이렇게 TDD처럼 적용하는 게 좀 새롭다 이거죠. PBT로 제가 실제 과제 해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급 자료 구조론 때 비트리를 만들었었는데 속성적인 싱크 PBT 실렸어. 한번 보여드리면 코드가 어떤지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딩은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거예요. 이게 비트리 테스트고 이게 비트리고 자 일단 테스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테스트를 보면은 제가 프로퍼티 베이스드 테스팅을 비트리 만들 때 적용을 했다고는 했지만 그걸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리를 생성하는 생성자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 안 해요. 제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생성자를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일단 예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속성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리
인설트를 먼저 만들었는데 비트리 인설트는 이렇게 직접 예시를 나열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비트리에 들어가는 키들이고 이 키들이 들어갔을 때 비트리가 100이 들어갔고 50, 100이 들어갔고 100, 50, 150 이렇게 쪼개지고 키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부 나열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설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비트리는 어떤 거냐면은 비트리 안에 정수 키가 인설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딜리트 되고 뭐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비트리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TDD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TDD가 안 좋긴 하지만 이럴 땐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테스트 코드였고 인설트 코드의 테스트 코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인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있고. 이게 인설트인데 엄청 길죠? 이걸 한 번에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 TDD 방법에 따라서 이 예시들을 통과할 수 있는 코드를 이 예시들을 통과할 때까지만 짰어요. 인설트를 한 반쯤 짰을 거예요. 반쯤 짜도 이 예시는 통과했으니까. 자, 그래서 반쯤 짜고 그렇게 이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속성을 정의하고 그 다음 PBT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자, 근데 속성을 정의할 때도 좀 속성도 이제는 속성이 좀 커요. 비트리 속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속성을 정의할 때 함수를 썼어요. assert valid 함수랑 이건 전체 트리에 대한 속성이고 이거는 is invalid는 노드 한 개에 대한 속성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is invalid는 노드가 참이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노드가 올바른 노드다 싶으면은 non 아니면은 이 빈 문자를 반환하고 노드가 좀 잘못되었다 싶으면은 이 잘못된 이유를 반환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드가 왜 틀렸는지 알 수 있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노드의 타입이 내가 선언한 노드 타입이 아니면은 노드가 아니라는 말을 보내고 비트리 다 아시겠지만 어떤 큰 숫자 비트리 노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노드 칠드란 수가 있는데 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을 때도 이렇게 이 속성이 잘못됐으니까 반환하고 작을 때도 반환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노드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리에 대한 속성을 정의했죠. 여기 보면은 이 is invalid는 저기 트리에서 썼어요. 여기 보시면 assert valid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원인을 반환하는 건데 assert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가 잘못됐으면은 트리가 잘못됐다는 문제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어서트를 해주는 거죠. 그게 assert valid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 지금 보면은 노드 중에 invalid가 있으면은 몇몇 노드는 invalid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sorted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키가 전부 sorted 있어야 되거든요. 비트리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을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 PBT 코드에서 다 썼어요. 저 속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 저 속성들을 정의해서 그러면 저 속성들이 있으면은 이제 인설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저 속성이 맞는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테스트 코드들이 다 저 속성들을 썼어요. 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 해야 되는 얘기가 뭐지? 슈링크. 그래서 자, 그럼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테스트를. 테스트가 쭉쭉쭉 돌아오고 다 지금 통과하죠? 통과했는데 한번 비트리를 망가뜨려 보죠. 어디를 해볼까?
이걸 더 해볼까요? 자, 어째서 리팩토링이 쉬워지는지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프로젝트 코드를 한번 보죠. 여기를 플러스로 바꿨어요. 마이너스였는데. 문자 단 한 개를 바꿨는데 틀렸다고 나오죠. 그리고 틀린 이유를 이렇게 말해줘요. 예시가 엄청 많네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틀린 예시가 2개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품 코드를 바꿨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조그마한 발리데이터로 보여줘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테스트 딜리트 풀업 테스트인데, 이거 복사 좀 할게요. 자, 아까 뭐였지? 여기 보면은 발레가 지금 테스트 딜리트 풀업 테스트에서 나왔고, 이게 발레고. 자, 그러면 테스트 딜리트 풀업 테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테스트 딜리트, 여기네. 자, 지금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데, 지금 보면은 젠 키 셔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먼저 키를 만들고 그 키를 이 랜덤하게 이렇게 섞은 예시 데이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걸 섞은 이런 리스트가 나왔다 이거죠. 이 코드를 이제 이 코드로 이걸 돌렸을 때 실패한다 이거죠. 아까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저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시링크의 강력함이에요. 리팩터링 할 때 TDD의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이 어마무시한 이 예시 데이터를 직접 넣고 그걸 또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PPT를 쓰면 이렇게 발레 데이터를 작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쓰기 쉬워요. 제가 이 비트리를 만들 때 비트리는 사실은 버그가 나기 엄청 쉬워요. 왜냐면은 어떤 만족해야 되는 속성들이 엄청 많고 그것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코드 이렇게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제품 코드를 서서히 만들면서 버그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짜고 테스트를 돌리면은 저런 식으로 발레가 나와요. 근데 발레가 큰 입력이 아니고 딱 5개, 최대 5개까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커도 5개까지만. 그러니까 코드를 이 부분을 짰는데 이 발레가 나오고, 그래서 이 발레가 안 나오도록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발레가 또 바로 나오고, 그 다음 이걸 또 고치고 또 돌려보니까 또 발레가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발레가 나오다가 발레가 안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그럼 이제 개발이 끝난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했을 때는 아주 감격에 걸었는데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게 시링크의 장점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과제 해결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프로젝트로 5번 좀 어려운 자료 구조에 대해서 PPT를 적용해봤다 했는데, 그거 말고 실제 프로젝트에 PPT를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식질머신을 위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근데 이 얘기는 약간 좀 이번에 주제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 PPT를 자료 구조는, 왜냐면 속성들이 어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CLS 같은데. 그래서 속성을 이렇게 써넣기도 쉽고 입력 데이터도 뻔하니까 그래서 쉬운데, 실제 프로젝트에 PPT를 적용할 때는 진짜 어려운데, 그게 어떤 PPT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어떤 명확한 스펙이 있는 그런 스펙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걸 말을 하면 좋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번 발표의 주제는 이
개발 방법론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거지 PPT를 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방법론 4개를 봤는데 뭐 크게는 3개 봤고 사이드로 1개 봤죠. 학부생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학부생 방법은 피드백 없이 한참 동안 코딩을 한 다음에 예시 몇 개를 넣고 그리고 맞다 싶을 때까지 디버깅을 하고 끝내요. 그게 학부생 방법이었는데 학부생 방법의 장점은 없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피드백이 너무 늦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테스트가 없고 그리고 학부생 방식으로 짠 코드를 변경할 때는 아주 공포스러워요.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 방법은 적용을 일할 때 쓰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학부생의 방법을 써도 될 때가 있죠. 말 그대로 학부생 과제를 해결할 때 그때 뭐 그냥 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프로그램 설명할 때 뭐 다른 테스트 코드를 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적고 달려야지. 그럴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학부생 방법을 안 쓰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패스트 피드백 루프 방식, REPL 방식이에요. 이게 거의 학부생 방법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생 방법의 장점은 어디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프린트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REPL 방법도 프린트만 하면 쓸 수 있어요. 어디서든. 그래서 REPL 방법의 장점은 저비용이고 그리고 피드백이 제일 빨라요. TDD나 PBT보다. 제일 빠르고 또 여긴 안 써놨지만 코드의 일부분을 REPL 방식을 쓰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의 일부가 틀렸나 안 틀렸나. TDD나 PBT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뭐 REPL 방식의 장점은 그렇고 단점은 물론 테스트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그냥 무조건 써요. 코드를 작성할 때 어디든지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REPL 방식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코드는 어떤 거냐 이거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썸딕트 이런 거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코드 조각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작은 코드라면은 REPL 방식만 적용을 해도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도 REPL 방법이에요. 이게 약간 스크립팅 방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TDD 방식은 장점을 따지자면은 뭐 적당한 비용이 들고 적당히 배우기 쉽고 적당히 좋은 테스팅, 적당히 표현된 스펙이에요. 다 적당하죠. 단점은 그 적당함이죠. 테스팅은 불완전하고 유지보수는 어려워요. 스펙이. 스펙 표현이 유지보수가 너무 어려운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TDD를 해봤자 버그가 나와요. 이건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시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 머릿속에 있는 스펙을 코드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TDD를 쓰면은. 자, 그리고 적용 상황은 아까 REPL 패스트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때 예시를 좀 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그거를 TDD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 옮기면 돼요.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아까 비트리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PPT 준비 단계에서 쓸 수가 있어요. TDD를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그때는 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REPL을 쓸 수는 없고 그럴 때 쓸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실제 제품 코드를 어떤 빡센 테스트가 필요한 데는 이걸 안 썼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TDD는 지금 대세라서. 그리고 PPT에 대해서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명확한 스펙 정의를 권장도 아니고 강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의한 스펙에 대해서는 완벽한 테스팅이 가능해요. 코너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스펙의 오류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가능하고 작동하는 스펙을 코드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게 PPT의 장점이에요. 단점으로 치면은 단점은 아주 높은 학습 비용이 단점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적용 자체도 힘들고 또한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이에요. 적용 상황은 중요한 스펙을 정의할 때 아니면 제가 직접 짠 코드가 많을 때 그럴 때 PPT를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PPT가 그냥 쓸 수 있을 때 쓰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슨 인코더 디코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테스트를 예시를 날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PPT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제이슨 문자열을 자동 생성한다고 쳤을 때 그럼 제이슨 문자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 문자열을 인코딩해서 어떤 언어의 자료 구조를 만들고 그 언어의 자료 구조를 다시 디코딩해서 이 제이슨 문자열로 만들면은
다시 문자열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돌아온 게 같다는 속성을 이용해서 제이슨 인코더 디코더를 PBT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BT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놓고 근데 각이 보이면은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으면 꼭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PBT는 어렵지만. 자, 짧은 결론을 만들어 볼게요.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만드는 공학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학부생 방법을 쓰지 마시고요. 피드백을 그렇게 늦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거창한 생각을 그대로 코딩하는 방법을 말하자면은 뭐 다양한 방법론을 배우고 REPL, TDD, PBT 장단점을 익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코딩을 하자 이거예요.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